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였습니다. 17개 공장이 하루 2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정치권은 술렁였고 언론은 일제히 오만하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은 세계를 향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세계를 침묵시킨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결단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현대차 미국 법인 관제실 새벽 5시. 저는 리처드 맥스웰, 이곳의 위기 대응 수석 자문입니다. 25년간 숫자와 논리로 기업을 구해왔죠. 하버드에서 배운 건 명확했어요. 감정은 배제하고 데이터로 판단하라.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든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끝이다. 모든 걸 멈춰라. 새벽 5시 2분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 현대차가 멈춰섰죠. 17개 공장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사이렌이 대륙을 가로질렀어요. 저는 관제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23억 달러가 지금 이 순간 연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한국 본사의 대답은 더 섬뜩했습니다. 날려버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관제실 모니터가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불, 온통 빨간 불이었어요. 데트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애틀랜타, 몽고메리, 울산. 아니, 울산은 한국이죠. 17개 거점이 도미노 철яб 쓰러져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거리며 정지했어요. 1만 2천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맥스웰. 뭔 일이야? 공장장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야간 근무자들이 조용히 일하고 로봇 팔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품질 검사대에서 초록불이 켜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날아온 명령서 한 장이 이 모든 걸 박살냈습니다. 전 공장 즉시 가동 중단. 이유 핵심 인재 부당 구금.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재?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부당 구금? 여기는 미국이에요. 법치국가라고요.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맥스웰, 설명 좀 해봐. 애들이 다 패닉 상태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멈춘다고?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는데 노조 위원장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 한 사람. 저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 본사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는 저녁 7시쯤 됐을 거예요. 여보세요, 리처드 맥스웰입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리처드 씨, 안녕하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상황은 파악하셨죠? 파악이요? 미국 전체가 난리 났는데 파악이 뭡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23억 달러가 시간당 날아가고 있다고요. 주가는 어떻게 할 거고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뭐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다시 벌면 된다고요? 하루 손실이 23억인데요. 리처드 씨, 우리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족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회사예요. 비즈니스 하는 곳이라고요. 가족은 집에 있는 거고 회사는 돈을 버는 곳 아닌가요?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우리 R&D 센터 배터리 개발팀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뭘 했길래 구금됐다는 거죠? 산업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결백을 확신합니다. 확신? 증거도 없이 확신한다고 23억을 날려버린다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건데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관제실 밖으로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나가고 있었어요. 현대차 미국 공장 전면 셧다운, 이유 불명. 이유 불명. 맞아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17개 공장을 멈출 수 있는지.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의 논리는 제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이상한 침묵이 찾아왔죠. 25년 만에 처음 겪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인사부로 향했습니다. 이 미친 상황의 중심에 있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했거든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공장 셧다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저만 혼자 진실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사 파일을 뒤져봤어요. 김민중 과장. 32세, R&D 센터 배터리 개발팀 소속. 한국에서 파견 온 지 2년째였습니다. 학력도 화려하더군요. 서울대 화학공학과 MIT 박사과정 수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보안 등급 특어. 저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안 준수 이력이 완벽했어요.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보안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었죠. USB 반입 금지, 개인 이메일 사용 금지, 외부 클라우드 접속 금지.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업기밀을 유출했다고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리며 성과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더 놀라웠습니다. 지난 2년간 김 과장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모두 대박이었거든요. 배터리 효율성 20% 향상, 충전 시간 30% 단축, 수명 연장 기술 개발까지. 이 사람 하나가 현대차 배터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배터리 효율성 20% 향상? 저는 급히 시장 분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테슬라와 BYD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현대차는 상승세였죠. 이래서였구나. 배터리 효율성에서 현대차가 앞서 나가자 경쟁사들이 타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그 핵심 인물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존재였겠죠. 오전 8시 김 과장의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선임 연구원이었어요. 김 과장님이요? 절대 그런 일 안 하셨을 거예요. 박선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의록도 사내망 밖으로 안 냈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가 농담으로 김보안왕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USB도 안 쓰시고 개인 휴대폰도 연구실에 안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이 대리였습니다. 김 과장님은 점심시간에도 컴퓨터 화면을 끄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보안 매뉴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증언이 똑같았습니다. 김 과장은 보안 규정을 종교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대체 누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갑자기 산업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걸까요? 오전 10시, 저는 보안팀을 찾아갔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IT 보안 담당자가 화면을 띄워줬죠. 김 과장의 최근 접속 기록을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이 접속 기록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47분에 중요 파일에 접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상해요? 그날 김 과장님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 공장 방문하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접속 IP 주소가 회사 내부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김 과장은 800km 떨어진 디트로이트에 있었다고요? 이거 확실한가요? 네, 출장 승인서도 있고 호텔 체크인 기록도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김 과장의 계정을 도용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면 내부에 진짜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다른 계정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어떤 계정 말씀이시죠? 같은 시간대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담당자가 검색을 돌렸습니다. 몇 개의 계정이 나왔어요. 대부분 야간 근무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최 차장님이네요. 전략기획팀에 계세요. 최 차장.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인사 파일을 뒤져봤더니 나왔습니다. 최영수 차장 35세. 그런데 경력 사항이 흥미로웠어요. 전 직장이 테슬라. 저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최 차장은 2년 전까지 테슬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로 이직한 게 김 과장이 미국에 온 시점과 거의 비슷했어요. 우연일까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전직 경쟁사 직원이 김 과장과 같은 시간에 접속했다. 그리고 하필이면 김 과장이 출장 간 날 밤에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할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리처드입니다. 김 과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시죠? 그의 습관, 성격,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 김 과장은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죠.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보안 규정 철저 준수, 뛰어난 성과, 경쟁사 타격, 그리고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하나하나가 무죄를 말하고 있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명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직원 식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저는 김 과장 팀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동료의 증언이 법정보다 무겁게 들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다시 한국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제 생각이 바뀌어 있었어요. 데이터는 동기를, 사람은 이유를 말한다. 무슨 뜻이시죠? 김 과장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범인을 찾을 단서가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멈춘 겁니다. 리처드 씨,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식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자산 방어였어요. 사람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기로 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위기관리 경험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김 과장의 무죄를 증명하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했죠. 증거의 이름은 시간이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야 했거든요. 이런 사건에는 감정보다 과학이 필요했습니다. 잭슨 변호사님, 긴급히 상의할 게 있습니다. 법무팀장인 잭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후반의 노련한 변호사였죠. 뭔 일이에요, 맥스웰?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 기관에서 말이에요. 포렌식이요? 뭔 일인데?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의 출장 기록과 접속 로그의 불일치, 최 차장의 의심스러운 접속 패턴까지. 잭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 말씀이신가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죠. 증거 수집부터 보관까지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완벽해야 해요.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오후 4시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인 디지털 트루스에서 포렌식 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케빈 로드리게스는 FBI 출신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상황 파악됐습니다. 케빈이 장비를 챙기며 말했어요. 서버 실물 확보가 우선이겠네요. 체인 확보. 절차 완전. 저는 안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맡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였어요. 서버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수십 개의 렉이 줄지어 서 있었고 LED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이 작은 전자 신호들 속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서버에 모든 접속 로그가 저장되어 있나요? 케빈이 물었어요. 네, 지난 6개월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겠습니다. 포렌식 팀이 서버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됐습니다. 증거 봉투에는 연번이 붙었고 봉인 스티커가 부착됐죠. 법정에서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오후 6시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빈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접속 기록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명확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접속은 그의 출장이던 날 밤이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47분. 김 과장의 계정으로 중요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김 과장은 디트로이트에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역추적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케빈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사내 IP입니다. 3층 전략기획팀 구역이네요. 3층? 그곳은 최 차장이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네, 메타데이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케빈이 고급 분석 툴을 돌렸어요. 몇 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접속 패턴이 김 과장의 평소 습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김 과장은 항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야간 접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스러운 접속은 모두 밤에 이루어졌죠. 더 중요한 건 마우스 움직임 패턴이었어요. 김 과장은 평소 왼손잡이라서 마우스를 왼쪽에 놓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접속에서는 오른손잡이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건 명백히 다른 사람이 접속한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누군가가 김 과장의 계정을 해킹해서 불법 접속한 거였습니다. 오후 8시 최 차장의 접속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직장이 거기였다. 최 차장의 인사 파일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테슬라에서 3년간 근무했었어요. 그것도 배터리 개발 관련 부서에서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로 이직한 시점이 김 과장이 미국에 파견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네요. 케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파보겠습니다. 최 차장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법적 절차를 거쳐서였죠. 영장을 발부받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밤 10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 차장의 컴퓨터에서 VPN 프로그램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김 과장의 계정 정보가 저장된 채로 말이죠. 타임스탬프가 우리 편이다. 케빈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VPN 접속 로그와 김 과장 계정 해킹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구나 최 차장이 김 과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방법까지 추적할 수 있었어요. 키로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키로거요? 네, 키보드 입력을 몰래 기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김 과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최 차장의 컴퓨터로 전송됐을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최 차장은 몇 달에 걸쳐 김 과장을 감시하고 계정 정보를 탈취하고 마침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모든 분석이 끝났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메타데이터, 접속 로그, VPN 기록, 키로거 프로그램까지. 김 과장의 무죄를 증명하고 최 차장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확보됐어요.
거짓말은 로그 앞에서 멈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전문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새벽 1시,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오후 3시였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김 과장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도 찾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얼마나 확실한가요?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진실은 디지털에 발자국을 남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25년간 숫자로 일해온 제가 처음으로 정의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법무팀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증거 능력은 100% 확실합니다. 잭슨이 확신했어요. 이 정도면 검찰도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검찰청에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안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새벽 3시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17개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본사가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김 과장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죠. 희망은 데이터 형태로 돌아왔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숫자와 논리를 믿는 제게 희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공장 셧다운이 시작된 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제가 잠깐 눈을 붙이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그리고 시작됐죠. 정치권과 언론의 총공격이 말입니다. 맥스웰 씨 현대차가 미국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력이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업이 법을 흔든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저희는 압력을 가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장 셧다운으로 1만 2천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현대차 이야기뿐이었어요. 현대차 직원 1명 구하려다 미국 경제 볼모로. 외국 기업의 오만 어디까지. 일자리 1만 2천 개 vs 한국인 1명.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오전 8시 엘라베마 주지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 리드 주지사의 보좌관이었어요. 맥스웰 씨, 주지사님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언제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이요. 주지사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압박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25년 경력상 이런 상황은 몇 번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었거든요. 주지사실에 들어서자 톰 리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죠. 맥스웰, 이게 뭔 소리요? 어떤 말씀이신지요? 현대차가 우리 주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지사님,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1만 2천 명이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가게의 식탁이 오늘 비었다. 톰 리드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지사님, 저희 직원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다투면 되잖소. 왜 공장까지 멈춰야 하오? 때로는 침묵보다 행동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톰 리드가 책상을 탁 쳤어요. 메시지? 당신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돈 있으면 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람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전 10시 주지사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취자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현대차 옳다. 직원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미쳤어? 1만 2천 명 때문에 한 명을 포기해야지. 한국 기업들은 원래 이런 식이야. 오만해. 마지막 말이 특히 거슬렸어요. 오만이라고요? 우리는 오만이 아니라 호소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후 1시 엘라베마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장인 로버트 존슨이 기자들 앞에서 현대차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현대차의 일방적인 공장 폐쇄는 지역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입니다. 즉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숫자가 나왔어요. 1일 경제 손실 규모, 협력업체 피해액, 세수 감소분까지. 모든 게 달러로 환산되어 발표됐습니다. 하루 연장될 때마다 지역 경제가 2,300만 달러의 타격을 받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였죠. 오후 3시 저는 PR팀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했거든요. 언론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R팀장인 사라가 물었어요. 메시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3가지 축으로 말이에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원칙 마이너스 증거 마이너스 인권. 첫째,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인권 문제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50건 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별적으로 응하겠습니다. 감정적인 질문보다는 팩트에 집중하는 매체 위주로요. 오후 5시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현대차가 미국 법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법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장 폐쇄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조용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인터뷰 후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현대차의 입장에 공감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저녁 7시 뜻밖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현대차 관련 로비 활동을 확인해 보세요. 특정 컨설팅 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로비라고요? 누가 왜? 제보자가 준 단서를 따라가 봤습니다. 스트래티직 솔루션즈라는 컨설팅 회사였어요. 최근 3개월간 대규모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 사명단이었어요. 테슬라, BYD, 그리고 몇몇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돈의 궤적이 나온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조직적으로 현대차를 견제하려는 음모였어요. 밤 9시 추가 조사를 위해 정치 자금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스트래티직 솔루션즈는 지난 6개월간 여러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바로 오늘 현대차를 비판한 사람들이었어요. 톰 리드 주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5만 달러를 받았더군요. 돈의 길은 거짓의 길과 겹친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압박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공작이었어요. 밤 11시 한국 본사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로비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경쟁사들이 정치권과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김 과장 사건도 그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더욱 확실히 해야겠네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압박이 더 거세질 텐데요. 괜찮습니다. 정치는 스토리를, 우리는 증거를 가졌다. 자정이 넘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치권의 압박, 언론의 공격, 경제계의 비판까지.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진실이었어요. 새벽 1시, 내일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증거로 말하고 사람으로 설득한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어요. 정치적 공격에는 법적 대응으로, 감정적 비난에는 팩트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폭풍은 더 거세질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었거든요. 새벽 2시 관제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7개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침묵은 혐의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사법을 흔든 게 아니라 인권을 지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처드 맥스웰님께. 저는 현대차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 과장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메일이었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연대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6시 출근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식당 입구에 커다란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제목은 We Stand Together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백 개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 과장은 우리 동료다. 정의는 승리한다. 한 명을 위해 모두가 함께한다. 한글로 쓰인 서명도 있었어요. 미국에 파견된 한국 직원들의 것이었죠.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서명판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사인 옆에 적힌 한 문장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연명서안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오전 8시 파이낸스 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CFO인 스티브 워커가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맥스웰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멈추니까 부품 공급이 중단됐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거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3일 안에 자금 조달 못하면 파산하는 업체가 12곳이에요. 저는 즉시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협력업체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무리지론입니다. 단기 운전 자금을 지원해야 해요. 30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즉시 실행하세요. 오전 10시 스티브가 브리지론 조건표를 들고 왔어요. 한국 본사가 보증하는 형태로 협력업체들에게 무이자 단기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버틸 수 있겠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반응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신뢰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란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지역사회 대표들과 긴급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엘라베마 대학교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맥스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김 과장의 무죄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접속 로그 불일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부 스파이 정황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건가?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까지 손실 규모는 46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리커버리 플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교대 운영으로 생산량 150% 증대, 신규 투자 확대, 지역 고용 증원까지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을 제시했어요. 손실을 숫자로, 의도를 눈빛으로 보여줬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시민이 일어섰어요. 정말로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걸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덮었습니다. 오후 6시 타운홀이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 제보 포털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침묵하던 메일함에 생명이 돌았다. IT 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1시간에 제보가 23건 들어왔어요.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최 차장과 관련된 정보였어요. 최 차장이 최근에 새 차를 샀어요. BMW 7 시리즈. 그 사람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테슬라 출신 동료들과 자주 만나더군요.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8시 가장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 차장이 김 과장님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하는 걸 봤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키로거 프로그램 설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밤 9시 전 직원 대상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원칙 점검 시간이었어요. 내일부터 매일 정오 12시에 5분간 원칙 점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30분 만에 200여 개의 회신이 왔어요. 모두 동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11시 첫 번째 노원 레프트 비하인드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작은 방패 모양의 두 손이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직원들에게 나눠줄까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네, 원하는 사람들에게만요. 강요하지는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배지를 단 직원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도 미국 직원들도 모두 같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정오 12시 첫 번째 원칙 점검 시간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모였어요. 5분간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뭔가요? 서로입니다. 작은 리추얼이 큰 회사의 심장을 맞췄다. 저는 감탄했어요. 매일 5분씩이지만 이 시간이 조직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협력업체 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브리지론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맥스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게 됐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한국식 사고방식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지역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톤이 달라져 있었어요. 맥스웰 씨, 타운홀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현대차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정말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STANDWITHH와 UNDAI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지지 메시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녁 6시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의 임원들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현지 반응이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투명한 소통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우리는 버팀목을 숫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브리지론, 리커버리 플랜,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모든 걸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더니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제보 포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87건의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최 차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체포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무팀에서 보고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증거가 차고 넘쳐요. 검찰에서도 수사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의 석방과 진짜 범인의 체포가 동시에 이뤄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일간 벌어진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엔 혼란과 분노뿐이었는데 이제는 연대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칙은 매일 갱신된다. 매일 정오의 5분이 우리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작은 의식이었지만 그 힘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새벽 1시 관제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17개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 침묵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져서 다시 시작할 거였습니다. 새벽 4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검사인 마이클 데이비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맥스웰 씨, 최종 증거 검토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영장이 나올 예정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당신들이 제출한 포렌식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3일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법무팀에 즉시 연락했습니다. 잭슨 변호사님, 최종 단계입니다. 오전 6시 디지털 포렌식 팀이 마지막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케빈 로드리게스가 3대의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메타데이터 마이너스 사내망 마이너스 출입 기록 트리플 매칭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 장소, 계정, IP 주소, 접속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하나의 패턴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오차는 0.2초 충분하다. 케빈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김 과장의 출장 시간과 불법 접속 시간 사이의 간격이 0.2초 차이로 일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오전 8시 FBI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방 차원의 수사로 확대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연방 사건입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연방 사건이라는 건 더 강력한 수사권을 의미했어요. 이메일, 메신저,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본이 왔다. 오전 10시 최 차장의 개인 이메일 원본이 도착했습니다. 영장 범위 내에서 확보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최 차장이 테슬라 출신 동료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H4 배터리 기술 자료 확보 완료. 약속한 대로 입금 부탁. 수고했다. 계좌 확인해봐. 다음 단계는 언제? 김 과장 제거 후 2차 작업 시작. 제거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김 과장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됐습니다. 최 차장의 계좌에 3개월 전부터 정체불명의 입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총액이 50만 달러였습니다. 돈의 출처가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실제 주인은 중국 배터리 회사입니다. 중국까지 연결된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조직이었어요. 김 과장은 그들의 표적이었고 최 차장은 내부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식탁에 앉아 있었다. 최 차장이 2년간 현대차에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매일 함께 회의하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던 동료가 스파이였다니요. 정오 12시 원칙 점검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전체 방송을 통해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검찰청에서 최종 브리핑을 위해 출장을 왔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검사가 직접 왔어요.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유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언제 석방되나요? 체포와 동시에 즉시 석방됩니다. 혐의 취하와 공식 사과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에요. 드디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후 2시 법무팀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증거 목록, 증언자 리스트,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절차가 정이다. 잭슨 변호사가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승부했습니다. 오후 3시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론에서 수사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누가 흘린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 차장이 눈치챌 수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생긴 거였습니다. 검찰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했어요. 오후 4시 검찰청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론 보도를 차단할 수 있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어렵습니다. 이미 몇 개 매체에서 보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을 앞당겨야겠네요. 체포 시점을 당초 내일 아침에서 오늘 저녁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팀이 긴급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오후 5시 저는 PR팀과 블랙아웃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차단해야 했거든요. 노카멘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PR팀장 사라가 강조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더욱 그렇죠. 오후 6시 최 차장이 아직 회사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에서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3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야근 중입니다. 수상한 행동은 없나요? 아직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도주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7시 체포팀이 회사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대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사관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신호 대기 중입니다. 이제 검사의 최종 결정만 남았어요. 오후 8시 마이클 데이비스 검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작전 개시하세요. 정의는 소문이 아니라 절차로 온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3층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 차장이 체포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1층 로비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최영수 씨 산업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갑을 찬 최 차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우리의 분노는 증거에 종속됐다.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화가 났지만 증거로 승부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오후 9시 김 과장 석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바로 나온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1%가 100%를 만든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기에 즉시 석방이 가능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밤 10시 회사로 돌아와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과장님이 곧 돌아옵니다. 30분 안에 수백 개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언론 대응 방침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침묵은 전략일 때 강해진다. 우리는 과도한 설명보다는 사실만 간단히 발표하기로 했어요. 진실은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한국 본사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김 과장이 복귀하면 공장 재가동하겠습니다. 3일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1시 관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17개 공장의 침묵이 내일이면 끝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멈춤이 전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6시 구치소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 과장 석방 소식이 새어나간 거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죠. 우린 해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3일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숙연함이 더 컸어요. 무고한 사람이 3일간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오전 8시 검찰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검사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수사 결과 김민준 씨는 완전히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진짜 범인은 최영수 씨로 확인됐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검찰의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현대차의 압박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데이비스 검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수사기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철저한 수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사과는 늦었지만 필수였다. 저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정식 사과가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김 과장이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어요. 3일간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거든요. 문이 열리자 김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김 과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현대차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 과장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했어요.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3일간의 고통이 그를 꺾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김 과장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돌아오셨네요. 정말 힘드셨죠? 김 과장이 동료들과 하나씩 인사를 나눴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3일이었지만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R&D 센터로 향하는 길에 김 과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회사에서 끝까지 지켜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첫날부터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회사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오 12시 원칙 점검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김 과장이 함께 있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전체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지켜낸 원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각 부서에서, 각 라인에서 사무실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동료 여러분, 저를 위해 3일간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하러 왔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울림이 컸어요. 일하러 왔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1시 한국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 재가동 준비하세요. 언제부터요? 지금 즉시요. 1만 2천 명 모두 복귀시키세요. 드디어였습니다. 3일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전 직원 대상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공장을 재가동합니다. 모든 라인,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공장 현장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 공장 재가동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메인 라인 앞에 모든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김 과장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시동 버튼 앞에 섰습니다. 이 버튼을 함께 누르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요. 김 과장, 저, 그리고 현장 직원 대표까지. 여러 손이 하나의 버튼 위에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버튼이 눌렸어요. 그 순간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3일간 잠들어 있던 공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계보다 먼저 심장이 돌아왔다. 정말 그랬어요.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현장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17개 공장이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의 초록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데트로이트 정상, 애틀랜타 정상, 몽고메리 정상. 하나씩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5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일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23억 달러 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요.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관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리는 법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감났다. 정말 그랬어요. 법정에서 이긴 것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나눈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오후 6시 직원 식당에서 간단한 복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된 축하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웰컴백. 돌아와서 고마워요. 김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3일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켰다. 박수가 울렸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김 과장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낸 거였어요. 저녁 7시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의 임원들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리처드 씨가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정말 그랬어요. 3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저녁 8시 본사 로비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프린서펄 퍼스트 마이너스 원칙이 먼저다.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갈 가치관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췄지만 신뢰는 가동 중이었다. 3일간 기계는 멈췄지만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진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 9시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차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때로는 원칙이 이익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밤 10시 최 차장 관련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백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금전적 보상 약속 메시지와 지시 메일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정의의 쉼표였다. 검찰의 사과와 최 차장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밤 11시 보안팀에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 차장의 컴퓨터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 정보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 스파이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김 과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사무실에서 나오며 관제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17개 공장이 모두 초록 불을 켜고 있었어요.
3일 전의 빨간 불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돈보다 사람, 성과보다 정의를 우선하는 것. 그것이 현대차의 방식이었고, 이제는 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현대차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현대차가 보여준 원칙은 많은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비판에서 존경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3일 전에 리처드 맥스웰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숫자를 믿었지만 이제는 사람도 믿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강해진 조직으로, 더 단단한 신뢰로 무장한 현대차가 다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숫자와 사람, 효율과 정의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말이에요.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식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HR팀에서 급보를 가져왔습니다. 맥스웰 씨, 이거 보세요. 사라 존슨 HR 디렉터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입사 지원서가 폭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5천 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5천 건이라고요? 평소의 2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원자들의 수준이었어요. MIT, 스탠포드, 하버드 출신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보세요. 사라가 서류를 펼쳤어요. 대부분이 현대차의 가치관에 감동했다고 적혀 있어요. 한 지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보여준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평판은 의무를 낳는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좋은 평판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진 대표인 마이클 포터 교수였어요. 전략 경영의 대가죠. 맥스웰 씨 현대차 사례를 MBA 과정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위기 상황에서의 가치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요.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어서 다른 대학들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스탠포드, 와튼, 켈로그, MIT까지. 모두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린 교과서가 되었다. 25년 컨설팅 경력상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학문적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한국 본사에서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HR 담당 김상무의 화상 통화였어요. 리처드 씨,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 말씀이시죠? 글로벌 가족기금입니다. 전 세계 현대차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회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법률 지원, 생활비 보조, 심리 상담까지. 직원 개인의 위기를 회사가 함께 해결해주는 종합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개인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사건이 전 세계 현대차 직원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목요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CFO 스티브 워커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승인했어요. 50억이라고요? 네, 차세대 배터리 R&D 센터 확장, 생산 라인 증설, 그리고 지역사회 투자까지 포함해서요. 승리는 다음 혁신의 연료다. 한국 본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큰 투자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금요일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KPI 시스템 도입이었어요. 기존의 매출, 수익성, 생산성에 더해서 새로운 지표들이 추가됐습니다. 신뢰지수, 안전지수, 윤리지수까지 정례 보고하겠습니다. HR팀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측정하나요? 직원 설문조사, 내부 신고 건수,
보안 준수율 등을 종합해서 점수화합니다. 원칙도 측정된다. 가치관이 이제 숫자로 관리되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번째 원칙 KPI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기존 성과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신뢰 지수는 94점입니다. R&D 팀장이 보고했어요. 김 과장 복귀 이후 팀 내 소통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보안 준수율은 98.7%로 전분기 대비 5%p 상승했습니다. 보안팀장의 발표였어요. 윤리 신고 건수는 3건이었는데 모두 건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의 보고였죠. 숫자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우리의 조직 문화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화요일 지역 경제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엘라베마 상공회의소 로버트 존슨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었죠. 맥스웰 씨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현대차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보니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제안까지 했어요. 현대차의 경영 철학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 달 후 H와 EUNDAI 리더십 어캐더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강의 주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가치 기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50명의 CEO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원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손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사치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한국식 리더십은 따뜻함과 냉정의 결합이었다. 저는 설명했어요. 감정과 논리, 원칙과 실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를 벤치마킹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도요타, 폭스바겐, GM까지 모두 현대차의 조직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질문한다. 너희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는가? 정말 그랬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현대차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익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질문이었죠. 6개월 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더 H와 EUNDAI 웨이 웬 밸류즈 드라이브 디시전즈였어요. 12페이지에 걸친 분석이었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현대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 21세기 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다. 1년 후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완성됐습니다. 현대차의 조직 문화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제안된 거예요.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에 현대차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남았다. 우리가 보여준 것이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따라할 수 있는 표준이 된 거였어요. 2년 후 제가 쓴 책 더 트러스트 이퀘이전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부제는 How One Decision Changed Everything이었어요.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도 믿는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다. 3년 후 김 과장이 현대차 글로벌 R&D 센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일간의 악몽이 결국 그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였습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김 센터장이 말했어요. 3년 전 그 3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승리로 끝내지 않고 규범으로 마무리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년 후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이 현대차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피펄 퍼스트 경영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더 H와 EUNDAI 이펙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 가치 책임자 CVO, 치프 밸류
오퍼서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됐어요. 전 세계 현대차 법인의 가치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첫 글로벌 CVO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 새벽 5시 17개 공장이 멈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요.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의 방식이 정말 지속 가능한지,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과 성과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각국에서 온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김 과장. 아니, 이제는 김 사장이 현대차 북미법인 CEO가 됐습니다. 10년 전 3일간의 구금이 그를 글로벌 리더로 만든 거였어요. 취임사에서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리처드 맥스웰 CVO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분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울컥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75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50년 경력의 마지막을 현대차에서 보내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마지막 출근길에 관제실을 들렀어요. 10년 전 그 자리에 여전히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단순히 생산량을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직원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었습니다. 신뢰지수 97%, 안전지수 95%, 윤리지수 96%. 모든 지표가 녹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와 사람이 함께 춤추고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 그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1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처드 씨.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도 현대차 가족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10년 전에는 어색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People First, Principles Always라고 적힌 현대차의 새로운 슬로건이었습니다. 10년 전 3일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한 사람을 지키려던 마음이 전 세계를 바꾼 거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시작된 이야기가 저녁 6시에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계속 달릴 거였어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조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리더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을 거였어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을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긴 유산이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숫자와 사람, 효율과 정의, 성과와 원칙이 모두 함께 춤추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숫자로 위기를 풀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배운 것은 어떤 순간엔 숫자보다 사람이 선행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공장을 멈췄지만 원칙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의는 조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죠. 저는 한국식 의사결정을 감정이라 의심했지만 끝내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산은 신뢰였고 신뢰는 성과가 되었어요. 이제 누군가 제게 가장 강한 경쟁 우위를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 절차가 아니라 정의, 그리고 위기 때 더 빛나는 한국의 방식. 이것이 제가 본 진짜 리더십입니다.